햇비가 흩날리던 때. 임회숙. 김 사장이 전해준 첫 문구는 오늘부터 1이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추념 문구를 의뢰하는 곳은 언제나 수화화원이었다. 아침에 마주하는 첫 문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마련이었는데 앞뒤 다 잘린 어정쩡한 문구를 보자니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세필에 먹을 묻혀 이응을 그렸다. 검은 먹물이 하얀색 리본에 스며들었다. 짧게 점을 찍고 천천히 획을 그어 오를 썼다. 자음을 쓸 때보다 모음을 쓸 때 손목을 빨리 지켜들어야 했다. 그래야 먹물이 번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글자부터는 획 긋기가 수월했다. 아마도 시작점을 결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첫 글자의 위치에 따라 글이 품어야 할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글자의 첫 획을 긋기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어정쩡한 문구였지만 적당한 위치에 쓰인 첫 글자 덕에 다음 글자를 편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늘자에 니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붓끝을 살짝 들어올릴 때 김 사장의 거친 손이 종이를 내밀었다. 그는 그립습니다라 적힌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기 무섭게 가게로 돌아갔다. 꽃 속에 묻혀 사는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다. 하지만 꽃 다루는 솜씨만은 상가에서 최고였다. 김 사장의 기울어진 어깨가 줄지어 서 있는 3단 화환 뒤로 사라졌다. 오늘부터를 쓰다 말고 그립습니다를 쓸까 망설이다 오늘부터를 먼저 마무리하기로 했다. 늘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죽음이란 미리 대비할 수도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추념 문구를 써왔다. 하지만 오늘은 죽음의 시간을 잠시 미루고 싶어졌다. 오늘부터 라는 글자가 품고 있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글자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부터 1. 써놓고 보니 더욱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흔한 글귀니 언젠가 한 번은 써봤을 테지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꽃다발에 쓸 글귀는 아니지 싶어 자꾸만 눈이 갔다. 서둘러 문구를 마무리하고 근조 화환에 걸 리본을 펼쳤다. 그립습니다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를 나란히 쓴 뒤 수화 화원으로 갔다. 근조 화환을 만들던 김 사장은 정확한 위치에 리본을 걸어 매듭을 지었다. 화환에 매달린 글귀들은 누군가의 장례식장으로 가 빈수 앞에 세워질 거였다. 화환이 배달원에게 들려나간 뒤 김 사장에게 오늘부터를 내밀었다. 문구를 받아든 김 사장이 꽃다발 언저리에 매듭을 묶었다. 안개꽃에 섞인 노란 장미가 풍성하게 빛나고 있었다. 꽃다발이 완성되자 김 사장은 리본에 적힌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더니 뭔 소린지 알겠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웃었다. 그렇지, 자네도 모르겠지? 김 사장의 응수에 고개를 끄덕였다. 희한한 사람도 많은 세상 아이가. 내 꽃 만진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런 거는 또 처음이다. 김 사장의 혼잣말을 뒤로 하고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꽃다발은 분홍색 모자를 쓴 여자 손에 들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손수레가 바쁘게 드나들고 화훼 농원으로 실려온 꽃다발이 구름처럼 일렁했다.
새벽 도매 장사가 끝난 상가는 운실처럼 고요했다. 쉼없이 뿜어대는 분무기 덕분인지 꽃은 제 빛을 내며 향기를 흩날렸다. 언제부턴가 수국이 인기였다. 가게마다 수박만한 수국 다발이 내걸렸다. 새벽부터 꽃을 나른 상인들이 늦은 아침을 먹는지 꽃향기에 섞여 음식 냄새가 몰려왔다. 제 아무리 예쁜 꽃도 먹어야 하는 입 앞에선 맥을 못 추는 것 같았다. 꽃무더기 사이로 김치찌개 냄새가 번졌다. 식욕이 돌았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젓가락을 들었다. 젓가락이 제일 먼저 집어든 것은 파김치였다. 아내는 파김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사시사철 파김치를 담았다. 아내가 새벽 시장에서 파를 사온 날이면 집 앞 골목까지 매운내로 가득했다. 그런 날이면 집안을 기웃거리던 방문객이 코를 감싸쥐고 골목을 돌아나갔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파도 못 다듬어야 하냐며 방문객이 사라진 골목에다 대고 쏘아붙였다. 아내는 여전히 출입문을 열어둔 채 파를 다듬고 고등어를 구웠다. 하지만 저녁을 먹고 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감나가는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단속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문고리를 단단히 여몄다. 아내는 문고리를 걸 때마다 문을 잠그지 않던 예전을 그리워했다. 팔팔 살아 대가리를 지켜든 팔을 물어 터뜨릴 때면 흘러간 싱싱한 세월이 이 사이로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싱그러운 파 향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미지근한 밥 한 술이 매운맛을 잡아주며 입안을 달랬다. 식사 중인가 배? 우리 집 것 다 됐습니까? 부산화원 여자가 추념 글귀가 적힌 리본을 챙겨 바쁘게 사라졌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장부를 열었다. 장부에서 부산화원을 찾아 근조리본 1이라 기입했다. 5,000원이 더해졌다. 상인들은 나를 글선생이라 불렀다. 호칭대로라면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지 글을 가르치는 이는 아니었다. 젊어 일하던 대소소가 문을 닫으면서 꽃 도매상에서 추념 문구나 기념 문구를 쓰는 동안 글선생이 된 거였다. 글선생요, 근조 하나 써주고 갔어. 진주화원 안주인의 얼굴이 장밋다발 위로 올라왔다 사라졌다. 시계는 벌써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밤이 시작된 감천골목은 조용했다. 마을 어귀 벚나무 가지마다 꽃몽우리가 파달처럼 달렸다. 가로등은 꼬부라진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주황색으로 물든 골목길은 계단 아래로 아스라이 사라졌다. 층계참을 디딜 때마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천마산자락의 벚꽃 뭉치들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퇴근길에 마주한 벚꽃 몽우리가 새삼스럽게 느껴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50년 동안 오르내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층계참에 멈춰 잠시 숨을 골랐다. 화력발전소의 화려한 불빛이 바다 위로 일렁거렸다. 골목을 오가던 사람도 늙고 봄마다 피던 꽃도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골목만은 그대로였다. 얼마지 않아 벚꽃은 꽃눈이 되어 떨어져 내릴 것이다. 가로등이 점점이 박힌 길 어귀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안온해 보였다. 하지만 바람 끝은 차가웠다. 걸음을 서둘렀다. 언덕을 오르는 버스의 굉음이 등 뒤를 따라오더니 이내 사라졌다. 순간 정막이 잦아들었다. 한 폭이 안 되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집마다 불을 밝혔다. 어깨 쭉지를 따라오는 담벼락 너머 불 밝힌 감천항이 내려다 보였다. 손이 시렸다.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걸음을 재촉했다. 키 작은 여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담벼락은 여자의 목 언저리를 따라 오르내렸다. 여자의 어깨가 스치듯 지나갔다. 순간 불어온 바람에 스카프 자락이 흩날렸다. 여자는 어깨를 움츠린 채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골목 끝 5번째 문이 열리고 아내가 문 밖을 내다보았다. 며칠 새 햇살은 따스해졌지만 아침바람은 여전히 찼다. 출근을 위해 서둘러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 너머의 거리는 온갖 글자들로 넘쳐났다. 상가로 출근하는 동안에도 자음과 모음은 제게 맞는 높낮이로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아는 아만큼의 높이로, 차는 차만큼의 높이로 소리를 내며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글자들의 소리와 뜻을 생각하며 대소소로 출근하던 소년이 70노인이 되는 동안 컴퓨터가 생겨나고 대소소가 사라졌다.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글을 쓰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였다. 그래도 손글씨를 원하는 곳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이 꽃 도매상이었다. 20여 년 꽃책에 달아줄 글씨를 써왔지만 이마저도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다. 글 선생을 외치던 상인들도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으로 인쇄된 문구를 선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꽃향기가 끼쳤다. 겉옷을 벗기도 전에 김 사장이 쪽지를 건넸다. 오늘부터 벌써 5일째 같은 글자를 받았다. 글자가 묘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것 같았다. 종이를 펼치고 세필에 먹을 묻혔다. 붉은 리본 위로 먹물이 번졌다. 이응과 오가 가지런히 줄을 섰다. 니은을 쓰고 을을 긋고 리을을 그었다. 늘자의 균형이 중요한데 그럭저럭 균형이 맞았다. 뒤이어 비읍을 그리다 손을 멈췄다. 위가 트인 항아리에 나무 막대를 걸쳐놓은 듯 삐뚤어진 가로획이 눈에 들어온 때문이었다. 흔하다면 흔한 글씨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글자였다. 말줄임표를 보자 잊히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떠올랐다. 처음 글자를 본 순간부터 낯익다 느꼈는데 이제야 그 낯익음의 뿌리가 기억난 거였다. 글자들은 그녀의 것처럼, 비읍은 바구니에 걸쳐놓은 나뭇잎처럼, 티읕은 디귿과 을을 각각 그려 하나로 만든 형태였다. 누구나 나름의 방식으로 글자를 썼다. 그래서 글자의 생김새는 그 사람이기도 했다. 글자들과 함께 가라앉았던 기억이 응결된 결정체처럼 서서히 드러났다. 단정하게 써내려간 글씨를 마주한 날은 김성주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다. 김성주를 기다리며 펼친 편지에는 단정한 글씨들이 자국자국 적혀 있었다. 김성주는 접견실 창 너머로 편지를 읽고 있는 나를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미결수인 그는 변호인이 아닌 나를 발견하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장이 편지를 건네며 의뢰인 접견을 다녀오라고 한 것은 서류를 대필하고 있을 때였다. 편지를 대신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김성주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덮고 있었다. 나는 김성주를 대신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는 말없이 눈을 들어 허공을 응시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주 씨의 말처럼 4월은 황무지 같은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주 씨의 편지를 기다리며 제주의 거친 바람을 견디고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은 지 2달이 되어갑니다. 대학생들은 공부로 바쁘다 하셨으니 바쁜 일이 끝나면 꼭 답장 주세요. 그때까지 저는 잘 견디고 있겠습니다. 추신, 오늘부터 딱 100일만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1983년 4월 10일 성주시의 답을 기다리며 제주에서 선의 드림. 오늘부터 100일을 기다려보겠다는 김선희의 다짐 때문인지 김성주의 침묵은 한동안 이어졌다. 편지지는 100일을 기다리겠다는 여자의 다짐을 말해주듯 빳빳하게 날이 서 있었다. 편지 읽기를 끝내자 침묵을 지키던 그가 힘없이 웃었다. 저 대신 답장 부탁드립니다. 그는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덧붙인 잊히고 싶다는 말은 그의 심장 어딘가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았다. 맞잡은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수험생이었던 김성주는 미분과 적분 사이를 부유하다가 길을 잃곤 했다. 여동생이 즐겨보던 잡지에 펜팔 신청을 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불안과 무료를 견디고 있을 때 김선희로부터 편지가 온 거였다. 김선희가 부산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알려왔을 때 김성주는 말과 돌이 많다는 제주에 가보고 싶다는 답장을 보냈다. 얼마지 않아 사진이 동봉된 답장이 왔다. 편지에 동봉되어 온 사진 속 소녀는 바다를 등지고 있었다. 김성주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 바다에 흩어져 있는 검은 돌을 보며 타국의 누군가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것 같아 설레었다. 그렇게 시작된 둘의 편지는 김성주가 대학생이 된 뒤에도 이어졌다. 그가 동아리에서 4.3과 빨치산을 배우고 민주주의와 노동자 연대를 학습하는 동안 김선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육지에 대한 동경을 키워갔다. 육지에 대한 김선희의 동경이 커갈 때 김성주는 학생회 임원이 되고 방화 사건에 가담하며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지켜갔다. 오늘도 부산은 무사한가요? 여기 제주는 유체가 한창입니다. 바쁜 성주시의 일상을 상상하며 물질 나간 엄마를 대신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잡은 해산물을 챙겨 조합에 나가셨습니다. 또 저의 혼처를 묻고 다니시다 밤늦어서야 돌아오시겠죠.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듭니다. 눈 뜨면 보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쉼없이 불어대는 바람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성주시의 답장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럼 언젠가 밟아볼 육지를 상상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1983년 3월 25일 제주에서 선의 드림. 김선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접견실을 나갔다. 그가 떠난 빈자리에 제주의 바람이 떠다니는 것 같아 목덜미가 시렸다. 김성주는 국가 전복 세력이자 방화범이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않고 김선희에게 잊히고 싶어 했다. 김성주를 대신해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다. 글자들이 끌어올린 기억의 결정체는 시간장 항아리에 그것처럼 투박하고 뭉툭했다. 수임번호를 단 김성주와 검은 돌이 뒤섞여 기억의 언저리를 채웠다. 지난 세월 김선희와 김성주를 온전히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 기억들은 뜬금없이 찾아와 몇 날 며칠 가슴 언저리에 머물다 잊혀졌다. 그것들은 과거 대소소 사무실이 있던 건물 앞을 지나거나 옛 법원 건물 앞을 지날 때면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몇 안 되는 성주시의 편지를 태웠습니다. 꼭 100번째 편지를 보내는 날이네요. 어쩌면 저는 성주시의 답장과 상관없이 100번의 편지를 보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갈 수 없는 육지를 그리워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대답 없는 편지를 보내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제주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친구 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제주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성주 씨와 육지를 그리워하며 나이 먹어가겠습니다. 1985년 6월 18일 제주에서 김선희가 오늘부터 100. 재판이 끝난 뒤 교도소로 이감된 김성주를 찾아간 날은 김선희로부터 100번째 편지를 받은 날이었다. 고맙습니다. 짧은 머리에 어색한 미소를 머금던 김성주는 김선희를 비워낸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인간의 마음도 다독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 해방을 논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죗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창살 너머의 김성주는 홀가분해 보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접견실 너머로 사라지던 김성주의 뒷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시들게 했다. 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여일을 못 견디듯 마음에 애잔한 서글픔을 안겨줬던 김성주와 김선희에 대한 기억도 서서히 잦아들더니 결국 희미해지고 말았다. 기억은 그렇게 무뎌진 줄 알았다. 그러나 익숙한 글자들을 보자 김선희와 김성주가 다시 떠올랐다. 수화 화원 쪽에서 바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몇 안 되는 글자를 아직도 못 썼냐는 핀잔과 함께 김 사장 얼굴이 다가왔다. 서둘러 붓을 움직였다. 오늘 오후. 글자들이 리본 위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김 사장의 빠른 손이 리본을 채갔다. 돋보기 너머 서두르는 김 사장의 등이 보였다. 붓뚜껑을 닫고 먹물통을 서랍 속에 넣으려 할 때 분홍색 모자를 쓴 여자가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써드렸는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여자가 자신의 글자가 적힌 종이와 함께 김 사장에게 건네받은 리본을 내밀었다. 종이에는 쉼표 3개가 그려져 있었다. 반면 붓으로 쓴 리본에는 마침표 3개가 찍혀 있었다. 마침표는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쉼표로 다시 적어 주시겠습니까? 담담한 목소리와 달리 여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서둘러 새 리본을 펼쳤다. 서둘러 붓뚜껑을 열고 먹물을 벼루에 따랐다. 세필을 쥔 손이 가볍게 떨렸다. 잠시 머뭇거리다 첫 획을 그었다. 아이처럼 자그마한 몸피의 여자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획을 그을 때마다 여자의 눈길이 붓끝을 따라왔다. 여자는 글이 완성될 때까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여자에게 리본을 건네며 실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유난스럽죠. 죄송합니다. 여자의 사과가 되돌아왔다. 곁에 섰던 김 사장이 꽃다발에 리본을 묶자 여자는 꽃다발을 들고 서둘러 상가를 나갔다. 여자가 떠난 뒤 김 사장은 실수 없던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니 글 선생도 늙었다며 헛웃음을 흘렸다. 수평선이 보일 만큼 날이 밝았습니다. 516도로 중턱을 지나 중산간도로로 접어들면 서귀포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을에서 제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삿날이면 더욱 무서워지는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끌려들어와 방 안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는 제주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며 방 앞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육지껏과 결혼을 시키느니
저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고 말겠다며 울부짖습니다. 육지 사람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걷어낼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에서 노연하게 되면 우체국으로 가 편지를 붙이겠습니다. 늦지 않은 답장을 기대하며 제주에서 선의 드림. 1983년 5월 10일. 오늘부터 30. 자신을 유난스럽다 말한 여자가 가고 한동안 기억 속을 훑었다. 30번째 편지를 받고 난 뒤 편지에 대한 답장을 어쩌지 못해 애꿎은 서랍장만 여닫았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김선희의 편지를 꺼내 펼친 것은 대서소 불이 꺼지고도 한참이 지난 뒤였다.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빈 사무실을 비췄다.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어둠이 사라졌다 다가오기를 반복했다. 김성주의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편지 뭉치에서 김선희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김선희는 어딘가를 응시한 채 서 있었다. 돌과 바람이 많다는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달력사진이나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만났던 제주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인 듯 아득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육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제멋대로 부는 바람처럼 뜬금없이 번지는 생각을 어쩌지 못해 편지지를 접었다 펴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이별을 고할 뾰족한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성주의 마음을 대변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웠다. 그러다 문득 군입대를 떠올렸다. 입대야말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너무 무성의한 핑계 같아 망설여졌다. 김선희의 마음을 하찮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편지를 보내오는 그녀의 마음이 별것 아닌 것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김선희의 마음을 위로할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고민 끝에 결국 답장을 보냈다. 입대라는 하찮은 핑계 끝에 김성주라는 이름을 썼다. 그 이름 석자를 쓰기 위해 머뭇거린 것은 진실 때문이었다. 김선희가 알아야 할 진실은 답장을 쓰는 이가 김성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어야 했다. 하지만 육지를 향한 김선희의 동경을 훼손해선 안 될 것 같았다. 편지를 접어 우체통으로 가는 내내 잊히고 싶다는 김성주의 말이 밟혀 걸음이 헛도는 것 같았다.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사라지고도 몇 개의 글을 다 썼다. 추념 문구와 기념 문구를 번갈아 쓰는 동안 오후가 찾아왔다. 오후로 접어든 상가는 내일의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김해 화원 김군이 점심 안부를 물으며 밀차를 밀었다. 노란 꽃대를 수줍게 떨군 수선화 화분들이 글방 앞을 지나갔다. 그러고 보면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꽃들도 달라졌다. 시절마다 생각이 바뀌듯 꽃들도 그런 것 같았다. 하지만 계절 없이 화원을 채우는 꽃들도 있었다. 국화나 백합처럼 시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꽃들이 있다. 김성주와 김선희의 이별은 국화나 백합처럼 내 기억 속에 박혀 있었던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진주화원 안주인이 메모를 건넸다. 메모에는 축 결혼기념일 25주년 축하드립니다. 납작하고 올망졸망한 글들이 반듯하게 쓰여 있었다. 누군가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누군가는 축하를 보내는 곳에서 20여 년을 보냈다. 그동안 두 개의 감정 모두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명복에 담긴 위로와 축하에 담긴 기쁨은 양날의 칼처럼 나란히 붙어있는 것이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던 김선희의 편지와 김성주의 외면도 나란히 다가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른색 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축하 문구가 적힌 꽃다발을 들고 글방으로 왔다.
여자는 문구 끝에 작은 하트 하나를 더 그려달라고 했다. 먹물을 부어 붓을 적시자 여자는 눈을 반짝이며 진짜 먹물로 쓰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이웃한 옛날 화원 여주인이 젊은 상인들은 컴퓨터로 인쇄한 문구를 구입해 쓴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문구 끝에 앙증맞은 하트 하나가 매달렸다. 꽃다발을 받아든 여자의 경쾌한 발소리가 빠르게 사라졌다. 포근한 상가와 달리 밖은 추웠다. 시간은 4월을 향하는데 계절은 2월에 머문 듯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사람들 틈에 끼어 버스를 기다렸다. 오가는 버스 엔진 소리가 요란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정류소로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빠르게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7번 버스가 도착했다. 변하지 않는 또 하나가 있다면 감천으로 가는 17번 버스일 것이다. 버스에 오르자 노약자석에 앉았던 청년이 자리를 양보했다. 어색한 순간이었다.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 눈에는 견디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가끔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부산역을 지나고 중앙동을 거쳐 남포동에 도착했을 때 분홍색 모자를 쓴 여자가 앞좌석에 앉았다. 여자는 정면을 응시한 채 버스 좌석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자신을 유난스럽다고 말했던 여자의 손은 거칠지만 정갈해 보였다. 여자는 정면을 응시한 채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그녀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일었다. 100번째 편지에 이별을 고했던 김선희 일리 만무하지만 100번째 편지에 결혼 사실을 밝히며 괴로워하던 김선희일지도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김성주와 김선희 사이에서 놓인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지난 시간이 창밖 풍경과 함께 스쳐 지나갔다. 글 모르는 일을 대신해 글을 썼고 바쁜 사무장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했다. 누군가를 대신해 글자를 써주는 사람이었으니 내 이름을 밝힐 일도 없었다. 타인의 생각을 받아쓰고 상사의 업무를 대신했기에 작성자는 언제나 그들이었다. 그러고 보면 누군가가 원하는 축하와 위로 문구를 쓰고 있는 지금도 대신하는 삶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상념들이 버스처럼 흔들렸다. 버스가 감천동 입구로 접어들었다. 곡각 지점을 지날 때 여자의 몸이 왼쪽으로 쏠렸다. 앙상한 손가락이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잡았다.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한 버스가 그르륵거리며 거친 소음을 쏟아냈다. 고개를 돌린 여자의 턱선이 버스 창에 비쳤다. 가늘고 긴 실처럼 얇은 턱선 아래 그보다 더 가는 목선이 드러났다. 여자의 얼굴에서 사진 속 김선희를 찾을 수는 없었다. 창을 통해 유리에 비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과 늘어진 주름이 흐릿하게 비쳤다. 먼 곳을 보는 여자의 주름 역시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버스가 오르막 차로 끝 정류소에 도착하자 여자가 서둘러 내렸다. 내릴 순간을 놓친 내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버스 출입문이 닫혔다. 순간 버스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닫히던 문이 다시 열렸다. 버스에서 내려서기 무섭게 버스는 출발했다. 이 동네에 사세요? 버스가 떠난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자니 앞서 내린 여자가 길 위에 서 있었다. 노인네 굼뜬 걸 못 기다리나 봅니다. 여자는 기다려주지 않는 버스 기사의 조급함을 탓했다. 그러더니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다.
문제없다는 내 대답에 여자가 다행이라며 걸음을 뗐다. 여자는 같은 방향을 향해 가듯 나와 나란히 걸었다. 감천 입구의 가파른 길을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낯설어 걸음이 더뎠다. 50년을 지나온 길인데 이리도 낯선가 싶어 자꾸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나와 달리 여자는 익숙한 곳을 가듯 거침없이 걸음을 뗐다. 굽어지고 가파른 골목길을 사뿐사뿐 걷는 여자의 뒷모습은 작고 소박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골목 초입에 들어선 여자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13살부터 지금까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더니 여자가 그러냐며 맞장구를 쳤다. 그럼 평생을 사신 거나 다름없네요. 저는 여기서 잠시 지내는 중이에요. 딸아이가 방을 잡아줘서요. 여자에게 여행 중이냐 물었다. 여자는 제주에서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온 거라 했다. 딸애가 출산을 했어요. 산후조리를 해주고 부산으로 온 거랍니다. 여자의 말투는 다정했다.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뿌듯하게 웃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말끝을 흐리는 여자의 눈이 맑게 빛났다. 저기 벚나무 아래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앉았다 가곤 해요. 여자는 골목 어귀 벚나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감천항은 정박 중인 선박과 화력발전소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왜 우리 젊을 때 펜팔 친구 있었잖아요. 잡지에 신청해서 편지 주고받는 거요. 제가 그걸 했어요. 여고 졸업반일 때. 그냥 육지가 궁금했어요. 지금이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수월이 드나들지만 그때만 해도 제주에서 육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뉴스에서 맨날 보는 곳인데 갈 수 없는 곳이 육지였어요. 기차도 있고 강도 있다는 육지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며 컸어요. 어느 날 짝꿍집에 갔는데 그 언니가 보던 잡지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구했는지 철이 한참 지난 거였어요. 철지난 잡지라지만 제주에선 그것도 귀한 거라 친구 방에 쭈그리고 앉아 그걸 뒤적거렸죠. 잡지에는 옷도 많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사진을 보는데 육지에 가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펜팔란을 보았어요. 거기 적힌 주소 중 하나를 결정해 편지를 보내고 답장이 오면 펜팔이라는 것이 되는 거더라고요. 왜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었냐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산 영도에는 제주 해녀들이 많이 산다고들 했어요. 짝꿍의 이모 할머니 가족이 부산 영도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주 사람이 사는 곳이라 하니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산다는 고3 남학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자를 선택한 거요? 그 나이 때야 이성에 관심이 가는 때 아니겠어요? 저도 그랬던 거죠. 부산이라는 육지에 사는 남자는 어떨까 궁금도 하고 부산에 가보고도 싶고 그랬던 거 아닐까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가 편지 주고받는 횟수가 늘었어요. 그 남학생도 제주가 궁금하다며 대학에 합격하면 꼭 제주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대학생이 된 뒤에도 편지가 오갔죠. 그 남학생이 제주에 왔냐고요? 아니요. 학생회 활동으로 바빠 통 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저러니 부산으로 올 수 없냐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도 구경시켜주고 낙동강에서 배도 태워준다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네, 답장이 없는 편지를 보냈죠. 아버지가 제주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마음이 바빴어요. 그때만 해도 제주 사람들이 육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를 몰랐죠.
지금에야 좋은 세상이니 말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나라가 가족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 못 내던 때였으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육지에서 온 군인 손에 죽고 아버지는 육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육지 사람은 원수라 생각했으니 육지 남자와 편지질을 하는 딸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부터 아버지의 감시가 심했어요. 어딜 가냐, 언제 오냐, 누굴 만나냐며 옴짝달싹 못하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 살다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한테 시집 가야 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조심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도피처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주가 징글징글했어요. 가까이 보면 흙먼지 날리는 검은 흙바닥이고 멀리 보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를 호곡만 있는 거예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감아 돌면 정신이 없었죠. 돌담보다 낮은 집과 마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 훌쩍 오름을 오르곤 했어요. 뱀과 지네는 볼 때마다 진저리가 쳐지고 일렁이는 파도는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 속에 육지가 자꾸자꾸 커진 거죠. 아버지 고집이 심해지니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딱 100번만, 그래, 100번만 편지를 써보자. 그런데 어느 날 남자로부터 군입대를 하게 됐다며 답장이 왔어요.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면 기다릴 마음이었는데 그냥 입대란 말만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9번째 편지에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더라고요. 결국 100번째 편지를 끝으로 편지 보내기를 그만둔 거죠. 남자가 군대 간다면 잊으란 소리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다기보단 그냥 조르고 싶었던 거죠. 육지에 가고 싶어서. 도망을 가도 제주 아니니 별 수 없이 제주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애 하나 낳고부터 남편이 무서워졌어요. 애 아버지한테 맞다 친정집으로 도망쳤죠. 술을 깨면 멀쩡한 사람이 술만 마시면 무섭게 돌변하니 딸 하나 데리고 맨몸으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몸이 아팠어요.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죽더라고요. 아버지는 죽으려 드는 나 때문에 병이 나고 나는 아버지 바람처럼 잘 살아주지 못해 병이 나고 그런 세월이었어요. 선생님은 애가 몇이에요? 아, 둘이시구나. 우리 딸은 아파서 미쳐 돌아가는 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세상 몹쓸 병이 거식증이더라고요. 밥 한 술을 넘기기가 무섭게 되올라오니 기운이 달려 살 수가 있어야죠. 엄마가 밥을 못 먹으니 우리 딸도 저처럼 말라 비틀어졌어요. 어미가 못 먹으니 전들 먹는 걸 보았어야 잘 먹죠. 그래도 그 애가 서울로 대학 가서 자리를 잡더니 잘 살고 있어요. 시집가 잘 살아요. 딸아이가 잘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자는 긴 얘기 끝에 쓸쓸한 웃음을 흘렸다. 골목마다 불을 밝힌 가로등이 반짝였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어제보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항구를 바라보던 여자가 가방에서 보온병과 종이컵을 꺼냈다. 기관지가 좋지 않아 생강차를 장복 중이라며 컵에 차를 따랐다. 향긋한 생강향이 주위를 감쌌다. 여자는 늙은이 주책이 는 것 같다며 혼자 웃었다. 그렇지만 들어줄 리가 생겨 다행이란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딸과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맞장구를 원했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여자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라는 반문을 반복적으로 던졌다. 여자에겐 누군가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았다.
자신의 삶에 동의해 줄 수 없냐고 묻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그러면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김성주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김성주 대신 여자의 편지를 읽어주었던 그때처럼 벚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상한 글을 써달라고 해 죄송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딱 100일 동안만 만나고 잊어버리려고요. 그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더라고요. 가족도 없이 혼자 늙어 병든 거예요. 제가 많이 찾았어요. 왜 그렇게 답장을 안 한 건지 묻고 싶어서요. 그런데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의중이 궁금했어요. 정말 내 마음을 몰랐을까? 알면서 외면한 거라면 왜 그랬을까 하고 말이에요. 의식 없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봐요. 김성주 씨 하고 부르면 푸시시 일어날 것 같은데 잠을 자듯 미동이 없어요.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다는군요. 외롭게 병석에 누운 그 사람을 보니 답장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와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큰 사건 때문에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몇 년 전 그 사람이 다니던 대학교를 찾아갔어요. 제 딸이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찾는 그 사람 찾아보자고 나선 게 우리 딸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척척 해내기도 하잖아요. 딸이 그 사람을 찾았단 소리를 들었을 땐 놀랍기도 하고 괜한 짓을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큰 사건에 연루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쩌자고 그런 큰일을 저질렀나 싶다가도 그 사람도 생각이 있었겠지 싶더라고요. 딸이 그러대요. 우리 아버지랑 그분이랑 생각이 똑같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대신하다 감옥에 가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진 원수를 못 갚고 간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간다고 아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알았다면 그렇게 죽자고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랑 우리 아버지랑 생각이 같았다면 육지 사람이어서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고 그 사람도 쓰러져 누운 지금 두 사람 생각이 같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밤이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다. 여자는 종이컵에 남은 생강차를 더 따르더니 나에게 권했다. 차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항구의 불빛과 손안의 생강차 덕분에 마음에 훈기가 돌았다. 잠시 말을 멈춘 여자가 후후 불며 생강차를 마셨다. 생강향이 어두운 허공으로 흩어졌다. 컵에선 쉬지 않고 연기가 올랐다. 작은 종이컵 하나만큼의 온기가 주변의 공기까지 데우고 있는 듯했다. 등대 불빛과 함께 바다를 건너온 바람까지도 훈훈했다. 오늘이 닷새째 되는 날이네요. 앞으로 95번 더 그분을 만나러 갈 겁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꽃다발 글을 써주실 거죠? 먹물 묻은 붓으로 글씨를 써주셔서 그런지 글씨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먹냄새요. 제가 그 냄새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보내온 편지지에서 나던 냄새거든요. 하얀 편지지에 쓴 글인데 먹냄새가 나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채취라 한다나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몇 날 며칠 배달되는 동안에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러고 보니 선생님한테도 그 냄새가 나네요. 먹물 냄새요. 여자가 배시시 웃었다. 평생 먹물로 글씨를 써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먹향이 내게로 건너와 내가 된 것일까. 사람에게 어울리는 냄새나 빛깔은 시간이 주는 선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산 시간은 그렇게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냄새가 되는 것일 테지. 그 사람을 방문하는 동안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편지 주소들을 더듬어 물었더니 감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야 감천이 어떤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거기라고. 여긴 참 정겨운 곳 같아요. 골목도 아담하고 집들도 앙증맞고 좀 낡아 그렇지 묘하게 포근하네요. 그래요? 제가 방문객이라 그리 느끼는 건가요? 하긴 제주도 그래요. 먹을 것 없고 볼 것 없는 제주에 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가 보네요.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가시덤불이고. 여기가 집이세요? 아담하니 좋네요. 인연이 깊네요. 선생님과 한 골목에 지내고 있다니 말이에요. 내일 꽃 받으러 갈게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여자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끝자락으로 사라졌다. 긴 시간 끝에 만나게 된 지난 시간이 밤 공기를 타고 내리는 안개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세월은 제 속도로 흘렀을 텐데 빈속인 듯 헛헛하기만 했다. 허무하게 흐른 시간 뒤로 가로등이 제 몫의 빛을 바라며 묵묵히 서 있었다.